그래도 한번 해봐야죠. 올해가 가우디 사후 100주기잖아요. 지금이 6월 8일이고 이제 이틀만 있으면 6월 10일이고 가우디 사후 100주기. 가우디 사후 100주기를 기념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책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게 이 책이에요. 가우디가 민간에서, 그러니까 가우디가 쓴 책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. 가우디가 직접 쓴 책은, 물론 가우디가 직접 쓴 책이 한 권이 훨씬 넘겠지만, 그렇지만 지금까지 남겨진 건 하나뿐인 거예요. 그 책이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. 가우디가 대학 졸업하던 그 해부터 자기 손으로 썼다고 그래서 마누스크리토 데 레우스, 그러니까 레우스의 수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책인데, 원래는 지금은 책 형태로 포맷이 되어 있지만 실은 이게 까르페타,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 332, 340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거든요. 330 이 숫자가 뭐냐면 이게 낱장으로 된 서류들의 뭉치였기 때문에 이것에 하나하나 서류들의 이름이 붙어 있었던 거죠. 가우디가 죽고 나서 가우디 라풀스라고 하는 가우디와 함께 일했었던 건축가가 가우디 사후에 이 자료들을 모두 다 정리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이 책은 실은 레우스에서 쓰여진 것은 아니고 가우디가 바르셀로나로 이주한 이후에 쓰여진 것이긴 하지만 이후에 레우스 시립박물관에 이게 보관되고 있어서 레우스의 수기라고 부릅니다. 제가 그래서 올해 이 책을 레우스의 수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어요. 안토니가 레우스의 수기. 레우스의 수기는 가우디가 레우스에 보관되고 있는 가우디의 손으로 쓴 글 외에도 가우디가 쓴 몇 안 되는 건축 혹은 조형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관심 있게 볼 만한 글들을 다 모아보니까 13개쯤 되더라고요. 제가 이 책을 들녘 출판사와 같이 만들어냈는데 제가 편집자한테 이게 가우디의 글의 해설서가 아니라 가우디 본인이 쓰고 있었던 그 노트, 그 리듬 그대로 읽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주석을 많이 달지 않자고 제안했거든요. 그래서 그 주석을 너무 안 달다 보니까 이 책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적잖이 됐습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지 되겠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읽어주려고 그래요. 내용을 다 읽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갖고 저랑 같이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설서를 책에 담지 않고 그걸 말로 해 주려는 거죠. 오랜만에 해서 아직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았지만 괜찮아요. 나중에 이게 파일로 만들어지면 이 채널에서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이 같이 그 챕터를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. 먼저 목차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목차는 크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. 위에 부분은 레우스의 수기, 그러니까 가우디가 손으로 써서 레우스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이 수기, 1873년부터 79년까지 썼던 이 책, 7년 동안 쓴 책이죠. 이 책 7년 동안 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아티클 중에 장식 책상, 독립된 동기들, 이건 다 가우디가 쓴 제목입니다. 거리와 시점,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구현하는 방법, 대상에 대한 이해, 스케일을 고려하지 않은 크로키, 이게 6번째 글이고요. 7번째 글이 위대한 성당, 그리고 8번째 글이 바르셀로나의 민간 건축물과 공공 건축물이라고 한 아티클이 이 책에서 온 아티클이고, 그 외에 가우디의 글 중에 되게 인용이 많이 되는 게 있어요.
까사솔라리에가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야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뭐 종갓집에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의 단어인데 이 까사솔라리에가라고 하는 글을 번역했고 성전의 건설이라고 다른 책에 기록된 글들을 여기 몇 개 모아봤습니다. 가로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우디가 1878년도에 대학 졸업했던 첫 해에 한 시에서 받아서 한 유일한 프로젝트. 가우디는 이상하게도 시에서 한 프로젝트가 없거든요. 시에서 받아서 한 유일한 프로젝트인 레이알 광장의 다발 가로등. 이 가로등에 대해서 바르셀로나 시장한테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. 그 편지에 보면 가우디가 특별한 면모를 엿볼 수 있어요. 어떤 것이냐면 가우디가 보통은 뭔가 되게 수공예적이고 딱 하나 똑같은 걸 두 개도 안 만들 건축가 같잖아요. 근데 지금 이 가로등, 그러니까 시장한테 보낸 이 가로등의 글을 읽어보면 가우디가 이 가로등을 2개, 3개, 4개, 5개, 6개 반복해서 만들면서 산업화 생산된 것들의 장점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오해하고 있는 가우디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교정할 수 있는 글이 아닌가 해서 넣어봤고요. 국립노동진흥원에서 열린 장식예술 박람회의 기사글, 가우디의 유일한 기사글이에요. 일간지 어떤 라 레나이센샤라고 하는 동명 같은 이름의 일간지도 있고 잡지도 있었는데 그 일간지에 실린 2번에 걸쳐서 실린 글인데요. 뭐 재밌는 내용이에요. 장식예술박람회라는 것이 이미 산업화가 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업예술, 산업디자인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. 이것 역시 가우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번역을 했습니다. 그리고 13번째가 마지막 글이에요. 성가정 성당 내 시신 매장을 위한 지하경당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서. 성가정 성당 지하에 지하경당이 있었거든요. 그 지하경당은 이 건물, 성가정 성당의 건설에 상당한 도움을 준, 경제적인 도움을 준 어떤 사람들의 그 매장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생의 문제로서 허가될 수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가우디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성가정 성당의 환기 문제, 위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부분이 아주 저는 재미있게 읽었어요. 그 뒤에 가우디 근대 건축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해제를 썼고 그 뒤에 역자 후기 뭐 이런 것들로 이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레우스의 수기라고 하는 제목의 첫 번째 글 한번 읽어보죠. 오늘 첫 번째 글에 나오는 첫 번째 사례만 읽으면 오늘 마치기에 적당할 것 같아요.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. 이걸 한 번, 2번, 3번, 4번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겠죠. 이 장식이라고 하는 글이거든. 첫 번째 글은 장식인데 되게 재미있다고 가우디 연구자들이 설명하는 것은 이 장식의 제목에 오타가 있어요. 근데 연필로 쓴 글이라 오타를 수정할 수 있었거든요. 스페인에서 오르나멘타션, 장식 그러면 처음에 첫 글자가 오인데 가우디가 이 글자를 누가 봐도 H, 호르나멘타션, 그러니까 H가 스페인에서 발음이 되진 않지만 H, 묵음되는 H를 해서 오타가 왜 오타를 고치지 않고 썼을까? 그래서 가우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뭐 재미있게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글이에요. 장식, 그리고 1878년 8월 10일 날 이 글을 시작한다고 써있죠. 8월 10일이면 이미 가우디는 대학 졸업한 이후고 대학 졸업한 이후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에게 제출하려고 쓴 글은 아닌 거예요. 적어도 자기 카일길, 구도심의 카일길에 자기 사무실을 갖고 있었고 그 사무실에서 이제 건축 작업을 시작하면서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건축 작업은 이렇게 진행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
장식을 진지하게 연구해 보려 한다. 이걸 시작이죠. 그 목적은 장식을 흥미롭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. 올리베라스와 연락했는데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 가우디 친구예요. 까밀 올리베라스.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첫 단락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번째 단락이에요. 두 번째 단락이 본격적인 장식에 대한 이야기 시작이거든요. 아람브라 사진에 관한 연구하면서 제가 원래 가우디 노트는 비망록이거든요. 비망록. 자기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한 글. 그러니까 가우디 스스로는 이 글이 자기가 쓴 글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죠. 아람브라 기둥에 관한 글. 이렇게 하면 자기가 어떤 기둥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기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기가 저한테는 얼마나 어려웠었냐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. 아람브라 사진 연구. 그런데 실은 가우디가 어떤 기둥의 사진을 보고 연구한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저로서는. 근데 다행히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스페인에 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번역하고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아람브라 궁전을 갔죠. 아람브라 궁전에 갔어요. 그래서 사자의 뜰도 보고 거기 있는 여러 파티오나 건물들을 돌아보면서 가우디의 묘사에 맞는 것은 이 기둥이구나. 그래서 가우디가 이 사진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했어요. 그게 이 사진이죠. 그건 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라우라 메르카탈이라고 하는 역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역사 하시는 분들은 이 서지학 이런 것도 공부하잖아요. 바르셀로나 대학 가우디가 당시 다니고 있었던 건축학과 학교에 이 지금 실려져 있는 이 사진에 나오는 사진집이 있었다는 거죠. 왜냐하면 가우디가 당시 대학교 졸업하던 이때까지도 그라나다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진을 통한 연구라는 것은 실제로 가지 않고 이 사진을 봤다는 거예요. 지금 우리가 같은 사진을 보고 있는 거죠. 이 사진에 대한 연구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기둥의 지름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. 주두가 하부 몰딩을 통해 연장되면서 상대적으로 주시는 짧아졌다. 세계 사용 측면에서 보면 특히 주초 부분의 채색은 아래쪽 한 토막을 더 짧아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. 이곳저곳에서는 몰트를 지지하는 짧은 기둥들이 발견되는데 이들은 곧 감실점화와 비슷한 모습으로 방과 다른 부재들을 연장한다. 책이 있어야지 같이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아람브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람브라 그 사자의 뜰 인근에 있는 사방에 있는 기둥들이 유럽 사람들의 전통적인 기준 비례감에 비해서 보면 기둥이 너무 얇거든요. 기둥이 너무 얇아요. 사람도 몸이 홀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렇죠? 목이 너무 길거나 혹은 다리가 너무 길고 몸의 비례가 너무 홀쭉해서 이 균형감이라는 걸 잃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. 이럴 수 있잖아요. 목이 너무 긴 사람은 목폴라를 이렇게 올려서 목을 한 반절쯤 잘라서 올릴 수 있겠죠. 목을 자른다는 게 아니라 길게 보이는 목의 이 길이를 부담스럽지 않은 길이로 목폴라를 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. 다리가 너무 기른 사람은 그 길이를 조금 부담을 줄여보려고 이 양말 목을 쫙 올려 신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자기 한 긴 종아리를 쭉 올리면 종아리에 눈에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토막나게 되니까요. 지금 가우디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. 장식이라고 하는 이 글에서
어떤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느냐면 문자가 와서 쳐다본 거예요. 어떤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느냐면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기둥은 너무 홀쭉하죠. 너무 홀쭉하다는 건 연약하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균형감을 잃은 거거든요. 하모니, 조화, 균형감을 잃은 것 가우디가 보기에는 이 건축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.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요. 장식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주두는 기둥머리, 주시는 기둥 몸통, 주초는 기둥 다리인데 이 기둥 머리는 분명히 여기서 끝났는데 그 밑에 이렇게 원형 몰딩들을 돌리고 있어요. 그러면 원형 몰딩들이 어떤 효과를 내느냐면 마치 이 주두가 이 몰딩 있는 데까지 연장된 듯한 효과를 내는 거죠. 그 밑에서 주초의 연장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초라고 하는 부분은 기둥 밑에 부분에 이렇게 하부 부분인데 그 위에 색을 칠한 띠를 하나 둘러서 마치 주초가 여기까지 연장된 듯한,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이 주두 기둥 머리는 밑에 있는 목 주름뒤까지 연장이 되고 주초라고 하는 이 기둥의 밑부분은 양말을 올려시는 것처럼 해서 여기까지 연장이 되는, 그렇다면 위 아랫부분이 원래는 주초, 주두 이렇게 되고 굉장히 얇은 호리호리한 기둥이 있었던 그 부분이 주초, 주두가 이만큼 정상적인 비율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균형감을 얻어보려고 했었던 거죠. 그 뒤에 이곳저곳에 볼트를 지지하는 짧은 기둥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기둥 위에 이렇게 아치가 있는데 아치도 위아래로 길쭉하게 돼 있어요. 전체적으로 이 아람브라 궁전의 사자애들 이쪽은 굉장히 얇고 호리호리하면서 밝고 가볍고 경쾌한 느낌의 공간이거든요. 근데 아치는 어쨌든 기하학적인 조합물인데 갑자기 위로 쭉 당길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타원이 되니까. 그래서 아람브라 궁의 지금 제가 여기 11페이지에 올려놓은 이 사진을 보면 이 기둥 위에 조그만 아주 미니미 이렇게 작은 기둥들이 여기 채워져 있어요. 그 기둥들을 통해서 이 비례가 어떻게 되냐면 그 위에 있는 아치의 하단이 기둥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 위에서부터 아치가 시작되는 거죠. 그러니까 실은 기하학적인 조합물인데도 위아래를 쭉 당긴 것 같은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어떤 비례보다 위아래로 훨씬 더 길어진 비례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비례를 우리 유럽 사람 혹은 이 비례, 유럽의 비례, 고전의 비례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얇고 호리호리한 것 같은 이 부재들의 비례를 장식을 통해서 분할해 가고 있는 거죠. 그것을 통해서 쉽게 이 고전적인 비례로는 풀어낼 수 없는 경쾌한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한 겁니다. 좋아요. 저도 라이브가 되게 오랜만이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좀 이 라이브를 더 재미있게 관심이 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랑 같이 이 책에 나오는 그 문맥을 따라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. 자, 짧은 기둥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고딕 감실 첨마와 비슷한 것은
아치 위에 또 아치, 그 위에 또 아치, 또 아치가 연결된 고딕의 감실처마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면서 계속 위쪽으로 비례를 넓혀가는 그 부재들의 연장에 대한 내용이고요. 이 뒷부분에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겹친 두 개의 띠 가운데 안쪽 띠에는 세로 방향으로 문양과 동기가, 바깥쪽 띠에는 가로 방향으로 아랍어 명문이 새겨져 있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, 그라나다 이 아람브라 궁전의 이 사자의 뜰에 가서 이 설명을 보니까 딱 어울려요. 사자의 뜰에 있는 이 기둥들, 이 얇은 기둥들을 보면, 사자의 뜰 안쪽에서 보면 이 기둥들 위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모티프,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같은 것들로 이렇게 세워진 띠가 기둥 위에 있어요. 이게 기둥이면 그 위에 리본 같은, 벽에 돌출되어 있지 않은 벽에 이렇게 리본 같은 게 위로 있거든요.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게 어떤 효과를 내냐면, 마치 이 길쭉한 기둥이 그 리본, 위에 있는 리본까지 연장된 듯한 효과를 내는 거죠. 이렇게 기둥이 끝났고 그 위에 벽면이 시작됐는데, 그 벽면에 모티브, 문양이 새겨진 띠가 기둥과 같은 열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기둥이 길게 연장된 듯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. 그것도 경쾌한 효과죠. 기둥이 연장된 듯한 효과를 내는 장식. 그 장식은 문양과 동기가 있는 장식이고, 그 띠 위에 올라가서 보면 세로 방향으로는 아랍어로 명문, 아랍어로 쓰여진 글귀가 세로 방향으로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사자의 뜰 안쪽에서 이 기둥들을 바라보면 이 기둥 열 위로 있는 리본까지 합쳐져서 하나의 기둥처럼, 또 그 위에 있는 세로 방향, 가로 방향이죠. 가로 방향의 이 띠는 하나의 보처럼, 마치 보와 기둥이 우리 여기 실제로 있는 이 기둥보다 더 얇고 가볍고 경쾌한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책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어보고 있는데, 생각해보니까 이 사자의 뜰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 있죠.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. 이 세로 방향의 문양, 가로 방향의 명문, 아랍어 명문은 이 책에 도판으로 실려져 있지 않거든요. 제가 지금 요 유튜브 제 바르사가 선생 커뮤니티 게시판 있잖아요. 그 게시판에 지금 이 라이브 끝나는 대로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. 지금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 너무 긴장한 거 있죠? 자, 좋아요.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? 오늘은 오랜만이니까. 이번 방학 동안은 좀 시간을 내서 한번 제대로 해볼까 해요. 지금은 이 송출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저는 불안해서 오늘 올린 거 한번 보고, 오늘 올린 거 보고, 뭐 오디오나 이런 것도 좀 조절을 하고, 조명도 조절하고, 그래서 또 금방 찾아올게요. 그럼 여러분 안녕. 부끄부끄.